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조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현물 시장은 휴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다리던 월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게 발표가 되면서 지수 선물 시장에서 3대 지수 모두 지수 선물은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고용 지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편 이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실물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3대 지수 선물 가운데서도 다우 지수의 상승 탄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밤에 미국의 현물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에는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에 조금 더 시장의 기대 심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도 발표됐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수치는 18만 4천 대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수치는 괜찮았었는데 모델 S와 모델 X가 한 대도 생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미국 CDC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여행을 해도 리스크가 낮다라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밝히면서 여행이나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은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시장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2일 뉴욕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 주간 전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3월 고용지표 호조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으로 S&P 500 지수가 4천 고지를 돌파한 가운데 다음 날 고용지표까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조정보다는 상승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고용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91만 6천 명 증가하면서 2월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가리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였던 67만 5천 명 증가보다도 많은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주춤했던 고용이 1분기를 지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2분기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는 한 증시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받을 또 다른 재료로는 7일 예정된 연준의 FOMC 의사록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은 연준이 과연 지난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 시기를 논의했는지 그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12월 자산 매입 규모가 축소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가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나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관심이 쏠릴 텐데요. 이 리피니티브의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24%가량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가 팬데믹의 시작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주요 발표와 연설들 날짜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일에는 공장재 수주와 ISM 비제조업 PMI가 발표될 예정이고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일에는 FOMC 의사록과 더불어 무역수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8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약 1.6%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8%, 3.9% 오르면서 한 주간의 흐름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일단 지난 금요일엔 휴장이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에 예상치 못한 좀 실망스러운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때는 휴장이라서 좀 다행일 것이다, 이런 일각의 분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서프라이즈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각으로 월요일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절적으로도 이제 4월이라든지 2분기에 모두 이 증시 성적이 좋았다라는 역사적인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랠리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라든지 목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등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ISM 서비스 PMI 외에 특별히 메이저한 지표 발표는 또 예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좀 조용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다음 주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죠. 팩트셋에 따르면요,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3% 역시 증가할 것으로 좋은 예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닝 시즌 역시도 증시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팬데믹의 영향이 있었던 분기와 처음으로 이번에 이 YOY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어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미국의 현물 시장이 쉬다 보니까 대체로 거래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쉬었던 이 상품들은 저희가 주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TI 가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0.8%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에 유가제 수혜주 운하의 이 길막 사태가 해소되면서 주 초반에는 유가가 크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을 서서히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유가를 반등시키는 데 작용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주간 기준으로 0.8% 오른 채 지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자,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값은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와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크게 이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금리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 금값은 1,70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의 상승세가 안정되면서 후반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0.08%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0.08% 하락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는 지난 금요일에 거래가 일부가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3월 고용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1.7%를 회복했고요. 결국은 1.714%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신부터 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뉴스 볼까요? 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에서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관련한 새로운 여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안전하게 여행이 가능하며 리스크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요지였는데요. 하지만 CDC 측에서는 여행을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백신 접종을 마친 국내외 여행객은 방문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여행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돌아온 후에도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들은 해외여행 후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비행기 탑승 전에도 검사를 받고 귀국 후에도 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렸는데요. CDC 측에서는 이 백신 접종자들의 코로나19 감염 및 전염시키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이 입증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체 왈렌스키 CDC 국장은 감염자 수가 여전히 좀 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여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여행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여행업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요. 미국의 여행협회 측은 과학을 근거로 한 올바른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여행 업종에 대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여행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떨까요? 네, 아워월드인 데이터라는 기관의 이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4월 2일 기준으로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어갔습니다. 30.4%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1위는 역시 이제 이스라엘로 60%를 초과한 백신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이 46%로 2위, 그리고 미국이 지금 5위권에서 백신 접종률의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중순께는 이 미국 인구 전체 3.3억 명 가운데서 약 한 70%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치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 집단 면역에 이제 근접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편 또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대형 IT 기업들도 최근에 이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사무실 근무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 리오프닝이 미국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오르던 이 항공주 주가는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CDC의 새 여행 가이드라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관련 기대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주 대표 ETF 제츠라는 그런 상품이 있죠. 3월 중순께 이 ETF가 29달러대에 이제 근접할 때만 하더라도 YTD 기준으로도 거의 한 30% 정도 상승하면서 새해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3주간의 횡보 흐름 또는 부진한 흐름을 주가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업황 회복까지 좀 요원한데도 불구하고 이 항공주의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이 같은 부진 흐름에 한몫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역으로 이 고밸류에이션 부담도 작용하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D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 월요일장에서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이 여행 제한 완화 등을 반영해서 주요 항공사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만약에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화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CDC에서 이 크루즈 여행 관계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 권고 등의 역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지만은 이 여행을 허용할 그 일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파운드리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기업인데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기업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에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막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혀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파운드리 투자에 14억 달러를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내년에는 그 투자 규모를 거의 2배가량 늘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장 가동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생산 물량은 이미 예약이 다 꽉 찼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미국 내에서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AMD, 퀄컴,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편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글로벌 1위 기업인 TSMC는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고 인텔도 파운드리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공장을 세우고 또 생산 캐파를 늘리게 될 경우 램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에게 주문이 들어갈 텐데 팀장님,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투자해도 될 만한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장비주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호재가 지금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주라는 거는 여러 반도체 분야의 업황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간단하게 어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재개라든지 그리고 각 파운드리사의 이런 증설 발표 외에도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패키지 역시도 장비주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인프라 패키지 내에서 미국의 반도체 업계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이 노선은 업종의 호재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장비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요 장비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진 것도 맞습니다.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난 1년간 주가가 200% 내외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원래는 이제 밸류 부담이 굉장히 적었던 기업들인데 지금은 포드 PR이 20배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당 회계연도에서 차기 회계연도까지의 EPS 증가율 전망치가 한 자릿수 중후반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밸류 부담도 같이 좀 오르고 있는 것이 될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좀 호재를 반영해서 이 EPS 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가 오른다라고 또 한다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3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현지 시간 금요일 오전에 발표됐습니다. 아쉽게도 이날 시장은 금요일 날로 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살피긴 어려웠지만 놀랄만한 수준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에 외신을 통해서 월가에서 이 카더라 소문으로 100만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그에 가까운 수준으로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91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67만 5천 명을 훌쩍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신규 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업종은 레저와 접객 분야로 총 2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고요. 레스토랑과 바가 17만 6천 개, 건설 업종이 11만 개로 건강한 고용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자, 실업률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부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6.2%대에서 0.2% 하락해서 6%를 기록했습니다. 자, 고용 수치와 실업률은 물론 일부 임금 상승, 노동시장 참여 증가도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예상보다 좋은 고용 수치에도 계속되는 거리두기 규제로 고용 시장의 일부분이 여전히 약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 많은 다른 분야에서의 구직이 있다는 점을 볼 때 드디어 터널 끝에 진짜 빛이 있다라는 내용을 인용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임금 성장 속도를 볼 때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 시장은 매우 강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바트레이드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미국 고용 시장에서 놀라운 수치를 얻었고 이로써 미국 경제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했다면서 이 영향으로 S&P 500의 선물도 상승하고 있고 이번 주 시장의 상승세도 예상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 결과가 놀라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 월요일 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월가의 전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지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생각한 대로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하겠죠. 결국 백신 접종을 확대하니까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팬데믹에 피해를 입었던 섹터에서 고용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충분히 저희의 기대에 부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NBC에서도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이번 주 증시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지만 않으면이라는 또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증시 전망을 좀 밝게 할 만한, 좀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조금 더 알려드리면요. 펀드 스트레이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지난 3월 31일과 4월 1일에 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이틀간의 주가가 상승했을 시에 4월의 평균 2.4%의 증시 상승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수치 1.3%를 아웃퍼폼하는 이 결과가 나왔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시 흐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점 역시도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에 5.3억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또다시 보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가 ARKK를 두고 리스크 관리가 최하 수준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1분기 18만 4,800대를 인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썼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최진석 팀장님 페이스북을 꼽아주셨는데 보안 리스크가 대두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5억 명 이상의 페이스북 유저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3일 토요일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요. 해킹 포럼 유저 중에 한 명이 온라인에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무료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유출된 페이스북 개인정보는 106개국 유저 5.33억 명에 대한 것이며 전화번호 그리고 페이스북 아이디, 풀네임, 사는 장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측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의 일부를 현재 공개 상태인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와 맞춰본 결과 대부분 일치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 정보 업체인 허슨 락이라는 기관에서는 유출 정보가 사칭이라든지 아니면은 로그인 정보를 빼돌리려는 사기 활동에 유용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매우 오래된 데이터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9년에 이 동사가 수정을 했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벌어졌었던 이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일단은 2019년 7월이었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무려 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징금이 결국은 그 지난 2016년에 미국 대선 당시에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그런 사안 때문에 매겨졌던 그런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과징금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전 기록의 약 한 20배 정도의 굉장히 많은 벌금을 두들겨 맞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도 페이스북 매출의 9%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계산도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벌금에 대비해서 페이스북이 2019년 1분기에 미리 30억 달러를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 당분기의 비용이 무려 YOY 기준 80%나 급증했던 또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 리스크와 관련된 우려가 재부상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 횡보하던 페이스북의 주가가 최근에 와서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긴 했는데요. 이와 같은 악재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에 제시됐던 페이스북과 관련한 투자 의견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대체로 높지만은 페이스북은 그래도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가가 350달러에서 375달러까지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이 페이스북에 대한 목표 주가를 355에서 38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또 매수 의견도 유지한 도이체방크에서도 광고 시장의 정상화가 페이스북 사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웃퍼폼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던 울프 리서치라는 기관 역시도 향후 몇 년간에 25% 이상의 연평균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좋았던 분위기에 이번 소식이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은 현재 광고 매출 회복 등의 펀더멘털에 시장이 더욱더 집중을 할지 다음 장세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펀드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이 모닝스타인데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의 대표 ETF인 ARKK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모닝스타의 경우에는 5단계의 투자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최상위 단계가 골드, 그다음에 최하위 단계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이라고 하니까 그럼 중간 단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립은 최하위 단계인 부정적의 바로 윗단계이기 때문에 ARKK에 대해서 모닝스타가 그러니까 중립 의견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모닝스타가 ARKK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3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닝스타에서는 리스크 노출을 줄일 만한 확고한 전략이 부족하다면서 아크인베스트에는 리스크 관리 팀조차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업계 기준을 크게 하회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 이유로 짚은 것이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단 1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던 자산운용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높은 변동성과 높은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성과가 안 좋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애널리스트 팀의 분석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적어도 석사 이상의 애널리스트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크인베스트가 채용을 할 때에는 이런 요구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분석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가능해도 금융시장에 대해서 투자와 관련된 분석은 이들에게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자, 팀장님, 최근 들어서 혁신 성장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지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ARKK의 투자 의견이 중립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월가의 그 기관들도 동의하는 바일까요? 일단은 지금 모닝스타가 지적하고 있는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전통적인 이제 가치관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펀드 매니저 수가 몇 명이고 팀 규모가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난해 성장주가 굉장히 좀 잘 갔을 때는 문제 지적이 없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 같은 접근법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필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우주산업 ETF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을 때도 다소 좀 논란거리가 있었죠. 비중 1위 기업 트림블이 타 ETF에서도 비중 상위 종목이다라는 점도 좀 논란거리였고, 그리고 비중 2위 기업은 오히려 이제 PRNT, 3D 프린팅 관련 ETF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논란도 좀 고조가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엔비디아라든지 알파벳, 그리고 알리바바, 넷플릭스 등도 이 같은 우주산업 ETF의 비중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거든요. 물론 이제 사측에서는 위성기술 발달로 인터넷이 확대될 시에 넷플릭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로직을 좀 내놓았지만은 시장에서 쉬이 좀 납득이 가지는 않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ARKK 혁신 ETF에 대해서도 그 ETF 내 종목 중에서도 테슬라와 테라다임 그리고 페이팔 등의 7개 종목이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꼭 또 찝어서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라라고 좀 조언한 만큼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1분기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당사의 1분기 전기차 출하 대수는 18만 4,800대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분기 대비 2%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로 캘리포니아 공장 가동이 중단됐던 지난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해서는 2배나 급증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차종별로는 테슬라의 주력 세단인 모델 3와 신형 SUV인 모델 Y의 판매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총 18만 2,780대가 팔렸고요. 다만 고급 세단인 모델 S와 고급 SUV 모델 X는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테슬라 측에서 당초 예고한 것보다 가격을 30%나 낮은 출고가를 제시를 하면서 중국 시장 공략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연간 판매 대수 목표치를 전년 대비 50% 이상 높여잡고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올해 안에 독일 베들린과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완성차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공격적인 목표치를 과연 테슬라가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또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테슬라가 놀라운 1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역시나 시장을 실망시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가는 테슬라라고 지켜보시던 분은 최근 들어서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을 내리고 있을까요? 지표가 실제로 발표되기 전에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약 한 16만 대에서 17만 대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를 했기 때문에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안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표 발표 전에 뉴스
뉴스트릿이라는 기관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900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16만 5천 대 정도 1분기에 팔렸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2, 3월에 중국에서의 수요가 강력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17만 대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달성하는 실제 수치가 나왔을 때는 섹터의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비트한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면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꾸준하게 좀 단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믹스를 보더라도 저가 모델이 여전히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실적 발표 때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실적은 괜찮았지만은 저가 모델이 이제 많이 팔림으로 인해서 마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를 표명했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별 인도 지표에서도 이러한 제품 믹스와 관련한 또 논란거리가 다시 한번 좀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